화항공대 화학과를 나오고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대학원에 가서도 가르쳐 잘 못 잡겠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저를 포기해버린 그런 순간들이었죠. 학습 연구 직전까지 갖는 상황이 됐었죠. 브런치에 영화 평론을 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모든 걸 이제 숫자로 환원하는 세상이 됐는데, 네. 결국에 예술이란 거는 끝까지 그런 숫자나 돈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일. 조정희 작가를 1년 전에 글빵 연구소에서 만나고 글빵 라디오에 이 초대석까지 모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예술이 아닐까. 미아의 글빵 라디오, 누구든지 글빵 초대석, 조정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계신데, 예, 브런치 작가님들 중에서 보기 힘든 젊은 총각 작가님이세요. 성화공대를 현재 다니고 있지만 문과 감수성으로 가득 차 있는 평론가와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조종인이라고 합니다. 화항공대 화학과를 나오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죠. 그런데 대학 생활 중에 위기가 좀 있었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3학년 때 그런 압박감들을 못 이기고 정신이 좀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고, 대처하는 방식을 좀 찾았어야 했는데 그런 걸 찾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주변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정도가 오고, 시점에서도 그게 드러나서 학습 연구 직전까지 갖는 상황이 됐었죠.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 하루 전, 이틀 전인데 방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생활을 하고 됐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무력감이 나를 짓누르는 기분?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제가 스스로 저를 포기해버린 그런 순간들이었죠. 지금은 이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저에게 맞는 활동, 대처형들 찾으면서 증상이 완화가 되었지만, 그러다가 영화 감상 모임에 가입하게 되셨다고요. 대학원에 가서도 가르쳐 잘 못 잡겠더라고요. 취업을 아예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대학원에 가게 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라는 걸 사막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가는 방법을 안다거나 어디로 가야 좋은지 아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장기적인 인간의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취미도 찾고 내 고민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좀 구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영화 감상 모임에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제가 이 정도로 영화 강의 될 거라고는, 그리고 평론가까지 지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그럼 브런치를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신랄한 영화 평론을 쓰는 또 반전 매력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브런치 작가라는 게 나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능적인 촉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본능과 직감이 딱 맞았군요. 브런치에 영화 평론을 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조종인 작가의 글을 한 1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을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수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일까요? 이걸 진짜 직업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몰입해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글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화 보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이 감독은 왜 이런 식의 연출을 사용했을까? 이런 식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쓰면서도 점점 이제 글쓰기 시열이 늘어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블로그나 티스토리 이런 데도 글을 올리고 했었는데, 브런치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감사하기도 했고, 쓰다 보니까 정말 이걸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까지 들어서 공모전도 지원해보고는 하고. 아무래도 이과생이기 때문에 가장 차가운 이성의 언어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게 뭐 이게 뾰족하게 인간의 감성을 이제 세공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럼 오늘은 조정인 작가님께서 뽑아주신 영화 세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영화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뽑아주셨어요. 워낙 이제 한국 영화의 명작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영화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를 봤는데, 근데 박하사탕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봐도 가슴이 찌릿하고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박하사탕 너무 유명한 영화긴 한데
조종희 작가님의 시각으로 줄거리를 좀 요약해 주시죠. 첫 시퀀스가 상영구 씨가 연기한 영원한 인물이 기차 선로위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나 돌아갈래를 외치는 그 장면으로 첫 포문을 열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과거가 이제 역순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초반부 나온 이 사람은 되게 타락한 모습인데 이제 운동권 학생을 공문하는 경찰 모습도 있고 뭐 가구점의 사장 모습도 나오는데 뭐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고 아내도 바람을 피고 있어서 찾아가서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뭐 그런 모습까지 인물의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인물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뭐 경찰이 처음 할 때는 완전 겁을 먹어서 고문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거나 문소리 씨가 연기하는 이제 옛 연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만났을 때는 되게 순수한 그런 모습이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가 후반부에 다다르면 이 영원한 인물이 왜 타락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실수로 한 여학생을 총으로 쏴 죽이게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순수함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가 순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괴감에 빠지면서 계속 이제 영호의 맨 처음 나 돌아갈래 외치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영화의 제목이자 주요 소재인 박하사탕이 이 영화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영화에 이제 박하사탕이라는 소재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중 이제 강렬하게 관객들에 대해 강연된 장면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제 바쁘게 나가다가 영호가 갖고 있던 박하사탕이 들어있는 통이 바닥에 엎질러지고 군인들의 군홧발에 그 사탕이 지띄겨지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제 박하사탕 뭐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하얀 색을 가렸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없는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수함이 이제 군홧발이라는 폭력에 짓밟히면 산산조각 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박하사탕의 맛을 생각해보면 입가심을 해주면서 아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려있는데 이 영화도 그런 박하사탕의 맛처럼 되게 좀 아픈 뒷맛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사처럼 돌이켜볼수록 가슴 한서이 아프고 누군가가 좀 찔러서 정말 아픈 것 같은 그럼 우리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 영호가 사진가를 꿈꾸잖아요. 이 세상에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잖아요. 조종인 작가님은 이 세상에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요? 타락한 영화의 눈에 세상은 전혀 아름다울 수가 없으니까 사진에 찍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거의 찍지 않는 편이라서 SNS 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인정인 세팅에 의해서 아름다워 뽐내려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잘 찍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이게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 사람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세팅에 의해서 아름답게 제작된 사진도 좋지만 제가 정말 찍고 싶은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꾸미지 않은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누군가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삶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지 인스타에 올리려고 예쁘게 막 치장하는 그런 사진들을 사실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하사탕의 한 줄평을 남겨주시면. 영화의 모든 감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한 줄평을 쓰는 게 어려웠는데 박하사탕의 마지막 챕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영화의 대학 시절 가장 순수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데 그때 영화의 대사가 이제 꼭 이곳에 와본 것만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탕을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싶어요. 가장 순수했던 시절인데 사실 그 회에 나왔던 비극을 어떻게 겪게 될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비극이 찾아올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타락하게 될지 이 사람 모르잖아. 그런데 그것을 관객들은 앞에 봤으니까 그걸 알고 있고 관객과 인물이 사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는 건데 이 대사를 침으로써 마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으로 연결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호라는 그냥 개인의 비극일 뿐인데 비극 속에서 우리가 차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보편적인 힘이 있는 거죠. 겪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겪어본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는 영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한 줄평을 쓰게 된다면 꼭 이곳에 와본 것 같아요라는 대사를 인용해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그래 그게 그 뜻이었구나 또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박하사탕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러브레터로 유명한 이와이 슌지의 작품이 조금 오래된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 폭력을 다루기도 했고 이제 청소년들의 좀 암울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일단 윌치라는 한 중학생 되는 청소년이 주인공인데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학창 시절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던 중에 호시노라는 되게 인기 많은 친구 사귀게 된 거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하게 지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서 학교 폭력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이제 가해자로 돌변하게 된다는 그런 폭력 속에서 모두가 무너져가고 어른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그런데 아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특히 유이치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릴리 슈슈라는 영화 내에 존재하는 이제 가상의 가수 가지고 있는 음악이죠. 그래서 인사이트 게시판에서 서로 닉네임만으로 이제 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녀의 음악이 가진 에테르라는 힘을 믿으면서 좀 위로를 얻게 돼. 에테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들으면 사이 종교 같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릴리슈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이제 에테르라고 표현했어요. 현실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는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가면을 쓰고 사실 릴리슈슈의 팬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느 날 이제 릴리슈슈의 콘서트가 열리게 되는데 리치가 그곳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호시노와 마주치게 되는데 호시노가 사실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연 상담을 해주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되게 충격을 받게 되는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바뀌지가 않는 물 아예 치유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계속 이어진 상황도 끝이 있습니다. 반전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이왈순지 감독이 쓰신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소설을 먼저 켜고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크게 다른 점을 못 느껴가지고 기대 이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감흥이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글을 쓰면서 다각도로 영화를 뜯어보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화였나 어떤 장면 계속 시간이 지나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제 생각보다도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치아카님한테도 이런 신비한 뭐 이런 에테르라는 게 있을까요? 에테르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테르라는 거는 저는 사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들어갔을 때 다들 처음에는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공통점에 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테르라는 거는 다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에테르라 하면 우리 개개인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 또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이라고 또 할 수 있겠고 그런 매력이 에테르로 나와서 이 영화가 조중인 작가의 또 마음을 잡아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소설판이랑 결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와 소설이 각각 끝하는 엔딩을 작가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엔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소설 주인공이 호시노를 죽이게 되는 것까지는 영화 소설이 동일한데 뭐 앞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좀 부정하면서 끝이 낸 거죠. 소설은 그런 식으로 염세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는 이제 친구가 살인을 했다는 게 저도 알려지지 않은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채로 끝이 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를 좀 해보면 결국에 이제 소설과 영화를 쓴 사람이 같다 보니까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거를 다른 매체에서 두 가지로 풀어낸 그러니까 멀티엔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청소년들은 되게 뭐 원조 배제나 뭐 이런 성매매 그런 되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거 어른들한테 절대 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 같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세계가 결국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몰라요. 수학정성의 원리라고 좀 약간 이과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세계가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감독도 어떻게 결말을 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영화 소설을 다르게 내지 않았을까. 네, 세계의 불확정성. 이과생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정인 작가님에게도 릴리 슈슈 같이 현실의 슬픔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그냥 결국에 기쁠 때는 슬플 때도 영화가 정말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계속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얘기할 마지막 작품으로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도쿄 소나타예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작품인데 줄거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갑자기 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국외 정세가 어지러운데 갑자기 뭐 군대에 가겠다거나 아니면 뭐 막내 아들은 이제 피아노를 공부하겠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서로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뿔뿔 흩어진 가족들이 갑자기 한 자리에 모여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 전환이 되었다가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막내 아들이 어떤 콩쿠르에 가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걸 감동받은 이제 부모님들이 원래 이제 예술을 하는데 반대했는데 네. 그런데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 끝이 쭉. 그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제가 느끼는 그 감흥을 좀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약간 자신의 고통을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한다고 해도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이 갑자기 아이가 연주한 피아노 소리에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전 예술이란 게 세상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영화로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왜 위로받았는지는 그 사람들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너 이 영화 왜 좋았어? 왜 감동받았어? 라고 물으면 사실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모든 걸 이제 숫자로 환원하는 세상이 됐는데 네. 일본의 예술이란 거는 끝까지 그런 숫자, 돈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은 이 세상의 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오히려 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게 되는 영화. 사실 저도 예술은 흑백으로 칠해진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색감을 띠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글을 쓰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느 순간에서도 예술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래 뭐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과연 예술이란 무엇일까? 근데 예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예술이 무엇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제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도 뭐 있어 보이는 듯한 단어를 포장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기에 이제 생활 속에서 저는 순간순간 예술을 찾아내는 예술가임을 좀 꿈꾸는 그런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정희 작가를 1년 전에 브런치에서 만났지만 글방 연구소에서 만나고 글방 라디오에서 만나서 이 초대석까지 모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예술이 아닐까. 저는 그냥 매 순간이 예술이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흑백으로 칠해진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색감을 띠는 그 한 가지 특별함이거든요. 매일 하루하루에서 어떤 예술적인 포인트, 그 특별함을 꺼내서 살 수 있으면 그냥 그게 예술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조조희 작가님이 선택해 주신 새 영화 모두가 사실 굉장히 예술성 많이 띄기도 하잖아요. 또 새 영화의 공통점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겉보기에는 좀 뭐 멀쩡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인간의 이제 속이 완전히 골막 터진 사람들의 지독한 좀 우울한 이야기라든가, 거기 안에서 또 구원을 가르거나, 그 안에서 또 예술을 마지막에 표현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 영화를 왜 뽑으셨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조인 작가님의 마음속에서도 예술을 찾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에티르가 아닐까. 종과 점을 그렇게 선으로 한번 연결해 왔습니다. 도쿄 소나타의 한 줄 평을 남겨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예술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더욱 필요하다는 엿설 이런 식으로 한 줄 표현 남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한다고 해서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란 가치를 가에 붙들고 있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예술이고 그렇게 힘없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그런 절절한 감독의 러브레터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도쿄 소나타도 결국에 예술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그걸 상하겠다라는 면을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방금 작가님은 예술이 나약한 존재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런 예술이 많은 작품들이 세상 나오면서 그 예술 작품들이 모여서 또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정인 작가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평론가에 지망하고 있으니까 네. 뭐 연구를 계속해도 좋겠지만 평론가로서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삶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을 바라고요. 제가 바라는 삶이 쉽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삶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 어떤 사회가 저를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고요. 저는 그 틀 속에서 계속 삐져나오는 튀어나온 못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런
튀어나온 못이 아니라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말세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우리 글방연구소에서 평론을 하시는 조정희 작가님이 나타났을 때 약간 좀 괴짜 같았어요. 한마디로 이성하고 감성이 좀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평전가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가님의 글을 보면 슬픈 문장을 좀 지적으로 쓸 줄 아는 보기 드문 재능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 평론가로서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삶, 또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평론가가 되시기를 저도 바라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작가는 아까도 새 영화에 대한 평론을 했듯이 사실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그냥 스크린을 본다면 그 조정희 작가는 그 스크린 안에 대중이 놓치는 구조적인 부조리나 인간의 양면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하는 그런 평론들을 하는데 그 앞으로도 이렇게 인간의 깊은 고독과 구원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묵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평론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글방연구소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추진력들 봤을 때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네. 그렇게 이상한 사람 없다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브런치에 오신 분들은 특히나 자아 실현의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좀 헤매고 있을 때 이미 잘 이끌어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브런치 26명이 같이 공저한 우리가 만난 환승역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승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글을 써보자 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글을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읽고 이렇게 긴 글 써주다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저도 이제 미연웅이 글 읽게 되면서 좀 유대감 같은 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글방 연구소에 또 그런 유대감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하기로는 그때 조정희 작가가 브런치에다 썼던 글들이 굉장히 우울감이 가득했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정신적으로 위태로움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뭐랄까 긍정의 힘이 좀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빛이라도 좀 쬐주는 느낌으로. 근데 조정희 작가가 쓴 글 보면은 신랄하기도 하고 또 뭐랄까 되게 현실에 대한 고통 혹은 고뇌, 약간 철학가 같은 그런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우울함과 이런 것들을 약간만 조금 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계속 이제 소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유대가 깊어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빌방연구소를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도 같이 이렇게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글방 연구소 일기를 시작과 끝을 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게, 왜냐면 이제 조정희 작가 같은 경우는 평론을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에세이를 쓰신단 말이에요. 에세이 수필 이런 걸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글의 성격이 다르지만, 그거를 또 자신의 쓰는 글과 또 접목해서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자기 안에 갇히지 않도록 자기라는 그런 틀 속에 갇히지 않도록 좀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지. 비단 미연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글방 연구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 글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제 글을 또 읽어주는 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동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 경험이 들어간 그런 글들을 남들이 읽어주실 때는 되게 내가 뭐라고 이런 관심을 받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평론을 하시지만 우리가 만난 환승역에 작가님의 글도 실렸잖아요. 약간 본인만의 이제 강점이라고 할까요? 사실 본인의 인생을 적으라고 했는데 마녀 배달부 키키를 주로 주인공으로 적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탭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본인만의 성격을 많이 살리면서 이 글을 완성을 했잖아요. 영화 마녀 배달부 키키의
평론과 본인의 인생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에세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네요. 이 작품은 우리가 만난 환승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을 조종인 작가님의 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절망의 선로에서 희망의 선로로. 절망의 선로에 올라탄 날. 2년 전 12월이었다.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었다. 그 이름은 프로포절.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년간 연구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다. 2달 동안 거의 모든 에너지를 그 발표 하나에 쏟아부었다.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대학원생 대부분이 프로포절을 통과한다는 사실도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내가 대부분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불안감을 더할 뿐이었다.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자 내 몸속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쌓여갔다. 뭔가를 부숴버리고 싶었다.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것들은 그게 뭐든 간에 전부 내던져버리고 있었다. 긴장, 불안, 분노라는 감정과 나 사이의 싸움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나는 끝내 패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들을 제대로 눌러버린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것들에게 유효타 한 방 제대로 먹이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서 허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발표 당일이 다가왔다. 그런데 오전에 발표를 심사하기로 한 교수님 한 분에게서 메일이 왔다. 바쁜 일정이 생겨서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부정적 감정들과 연이은 싸움으로 지쳐있던 내게 타인을 이해할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다. 허무함이 가득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교수님은 발표 당일 갑작스럽게 불참하시겠다고 할 만큼 이걸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발표는 준비한 대로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발표 주제를 크게 흥미로워하지 않은 듯한 교수님들의 반응,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에 나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 어찌어찌 시험은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 빛은 없었다. 앞이 안 보이는 동굴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의 앞에 보이는 것은 돌풀이 사이로 흐르는 가느다란 빛조차 없는 암흑이었다. 나는 이걸 위해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내 인생이라는 기차는 절망의 선로 위로 올라탔다. 재빨리 희망의 선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만약 절망의 선로 위에서 긴 시간을 허비한다면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다 희망이란 단어 자체를 아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마녀 배달부 키키가 찾아왔다. 자신을 작게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마녀 배달부 키키의 주인공 키키는 독립을 위해 호기롭게 낯선 곳으로 둥지를 옮겼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몰라 당혹감을 느낀다. 키키의 인생 첫 환승은 그녀를 절망의 선로 쪽으로 끌고 간다. 키키는 화려한 차림새를 한 타인에게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능력을 잃어버리자 사회에서 버려지면 어떡하지 라며 두려워한다. 이런 키키의 모습이 나를 비롯한 사회 초년생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사회 초년생들은 주변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곤 한다. 키키도 마찬가지이다. 영화 속 그녀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린다. 관객의 눈에 키키는 능력 있고 마음씨 곱고 귀여운 외모까지 가진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작 키키는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한다. 남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은 키키에게 제대로 닿지 못한다. 키키는 화려한 차림새의 사람들,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다른 마녀들을 보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 하지만 키키가 관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키키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이다. 나도 키키처럼 남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들이 선망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주변에 누군가에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화 책을 많이 소비하며 좋아하는 건 깊게 파고들려는 성미를 가진다. 하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추지 못했고 자존감은 계속 낮아져만 갔다. 결국 나를 작게 만든 것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키키가 다시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다른 사람들의 격려도 그녀에게 도움을 줬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녀 스스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행복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또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온다. 키키는 가만히 앉아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절망의 선울에서 벗어나 환승하기 위해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장비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희망을 붙잡았다. 인생이란 기차의 방향을 자기 힘으로 바꿔놓았다. 이러한 키키의 모습은 내게도 질문을 던진다. 너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이니? 라고. 나는 아직 답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질문만큼은 붙잡고 싶다. 아름다운 비행 그리고 희망의 손으로의 환상을 꿈꾸며 마녀 배달부 키키의 결말은 사회 초년생들이 다다를 수 있는 이상향이다. 키키의 친구 톰보는 하늘 위에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다. 그는 밧줄 하나를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다. 톰보를 구하기 위해서 키키는 다시 하늘을 날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주위에는 원래 비행을 위해서 사용하던 빗자루가 없었고 그녀는 빗자루 대신 대걸레 자루 위에 올라탔다. 익숙하지 않던 대걸레 자루를 잡고 휘청거리던 키키는 결국 바람을 가르며 솟아올랐다. 그 비행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칠고 불안했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 용기와 남을 생각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 본 어떤 비행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정체성의 혼란이 사라지고 보란듯이 자기 능력을 선보이며 사회에 정착하는 날. 그런 날이 정말로 나에게도 찾아올까? 사회에서 튕겨나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내가 지금 서 있는 절망의 선로에서 희망의 선로로 환승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답을 찾겠다고 마음먹을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아직 환승하지 못한 채 두 선로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상태. 그래서 나는 당분간 확실한 결론 대신 이 질문들과 함께 머무르기로 했다. 성급하게 낙관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체념하지도 않은 채로 말이다.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또렷하게 붙잡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그 힘이 나를 다시 바람 위로 하늘 쪽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또한 나는 환승의 모티브가 될 이야기를 이미 발견했다. 물론 그 이야기와 완전히 똑같이 행동할 생각은 없다.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 키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나만의 비행 계획을 떠올린다. 나는 거치고 불안한 비행 속에서도 빗자루를 놓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서툴더라도 땅에 붙어있던 존재에서 조금씩 떠오르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 어쩌면 내가 붙잡아야 할 비행의 의미는 바로 그 변화의 과정에 있을지도 모른다.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의 날개. 마지막 우리 글빵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초대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룬 영화들도 너무 좋은 영화들이니까 한 번씩 보고 제 글에도 감상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미아의 글빵 라디오 누구든지 글빵 초대석 조종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게 본인의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 놓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울한 마음은 털어버리시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저희 글빵 라디오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글빵 라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글빵연구소 마음치유 글쓰기 클래스를 듣고 싶은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밤 종이 위로 떨어지는 숨 한 줄의